원시인은 불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불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번개가 떨어지고 숲이 타오르고 동물들이 미친 듯이 달아납니다. 연기는 하늘을 덮고 뜨거운 바람은 피부를 때렸을 겁니다. 그 앞에서 초기 인류가 느낀 건 감탄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공포였겠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엔 도망쳐야 했던 그 위험한 자연현상이 어느 순간 인간의 곁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밝히고 짐승을 밀어내고 음식을 익히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고 결국 인간의 생활 방식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불은 언제부터 인간의 것이 되었을까요? 불을 본 순간일까요? 불이 지나간 자리에서 먹을 것을 주운 순간일까요? 꺼져가는 불씨를 가져온 순간일까요? 아니면 불이 꺼진 뒤 다시 켤 수 있게 된 순간일까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너무 짧습니다. 번개가 떨어졌다. 원시인이 불을 발견했다. 문명이 시작됐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단순했을까요? 불을 봤다고 불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불 옆에 앉았다고 불을 통제한 것도 아니었죠. 불씨를 가져왔다고 꺼진 뒤 다시 켤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외전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불이라는 걸 사용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더 어려운 질문.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불꽃은 사라졌습니다. 연기는 흩어졌습니다. 원시인의 목소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는 뼈, 흙, 돌, 물고기 이빨, 황철석 조각을 보고 수십만 년 전 인간이 불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추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불을 발견했다가 아닙니다. 불은 단순히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피하고, 보고, 훔치고, 지키고, 실패하고, 결국 다시 켜는 법을 배워간 기술에 가까웠죠. 불은 발견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었다. 원시인이 불을 발견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과정을 한 문장에 뭉개버려요. 불과 인간의 관계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째, 불 발견. 자연 화재를 본 단계입니다. 둘째, 불 이용. 불이 지나간 자리에서 죽은 동물이나 익은 식물을 얻거나 남은 불씨를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불 통제. 불씨를 원하는 장소에 두고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넷째, 불 제작. 불이 꺼진 뒤에도 다시 점화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네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을 본다는 건 불을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을 이용한다는 것도 아직 불을 마음대로 다룬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을 쓴다는 건 불 옆에 있는 능력입니다. 불을 만든다는 건 어둠을 다시 켤 수 있는 능력이죠.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자연 화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모든 동물이 불을 자기 곁에 두지는 못했을까요? 왜 어떤 존재는 불이 지나간 자리를 피해갔고 어떤 존재는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찾았고 어떤 존재는 끝내 불씨를 가져오려 했을까요? 여기서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불을 만든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불이 지나간 자리를 읽었고 그 다음 불씨를 이용했고 오랜 시간 뒤에야 불을 다시 켜는 행동을 익혔을 것입니다. 마른 계절, 번개가 떨어집니다. 숲이 탑니다. 연기가 퍼집니다. 동물들이 도망칩니다. 초기 인류가 그 장면을 봤다면 처음 감정은 감탄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공포였겠죠. 불은 너무 뜨겁고 너무 빠르고 너무 예측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 이상한 일이 남습니다. 도망치지 못한 작은 동물, 껍질이 벗겨진 식물, 평소보다 부드러워진 뿌리, 냄새가 달라진 고기. 여기서 인간은 한 가지를 배웠을 수 있어요. 불은 위험하다. 하지만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먹을 것이 남는다. 이건 불을 만든 게 아닙니다. 불을 통제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불의 결과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인간은 언제까지 불이 지나가기만 기다렸을까요? 매번 산불이 나기를 기다렸을까요? 번개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꺼져가는 불씨를 보고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검게 탄 나무 안쪽에 붉은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작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완전히 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보면 누군가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저걸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위험한 실험이에요. 잘못 잡으면 손을 대입니다. 젖은 재료에 닿으면 꺼집니다. 바람이 세면 죽습니다. 너무 큰 장작에 바로 붙이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가져온다는 건 나뭇가지를 하나 줍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불씨를 살려서 무리 안으로 들이는 일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불의 진짜 어려움이 드러납니다.
불은 가져오는 것보다 살려두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불은 훔쳐오는 것보다 살려두는 것이 더 어려웠다. 불씨를 가져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돼요. 불은 계속 먹이를 달라고 합니다. 마른 가지를 넣어야 하고, 젖은 나무를 피해야 하고, 바람을 막아야 하고, 비를 피해야 하고, 밤새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장작을 모읍니다. 누군가는 불씨를 지켜봅니다. 누군가는 아이가 너무 가까이 가지 않게 막습니다. 누군가는 비가 오기 전에 마른 연료를 챙깁니다. 만약 불이 꺼졌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단순히 따뜻함을 잃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밤의 경계가 사라지는 일이었고, 익힌 음식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일이었고, 무리가 모이는 중심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불은 개인의 도구가 아니라 무리 전체의 일이 됩니다. 불을 가진 무리는 해가 진 뒤에도 조금 더 오래 깨어 있을 수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작은 원이 생깁니다. 불빛 안쪽과 바깥쪽, 사람이 모인 곳과 짐승이 머뭇거리는 곳,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지만 여기서 감성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기능이에요. 불은 체온 유지 장치였습니다. 포식자와의 거리였습니다. 음식을 바꾸는 기술이었습니다. 공간을 조직하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공동 시스템이었습니다. 본편에서 겁돌이는 어둠 속에서 불빛을 바라봤죠. 그런데 외전에서 봐야 할 건 그 장면 뒤입니다. 그 불빛 하나가 우연히 남은 불씨였는지, 누군가 밤새 지킨 불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다시 켜낸 불이었는지, 그 차이가 인간의 수준을 가릅니다. 불은 도구가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중심이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데? 100만 년 전 불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기도 없습니다. 원시인의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 고고학자는 무엇을 볼까요? 고고학자는 불꽃을 찾지 않습니다. 불이 남긴 흔적을 찾습니다. 뼈가 열을 받았는지 봅니다. 식물 잔해가 재로 변했는지 봅니다. 흙의 미세한 구조가 바뀌었는지 봅니다. 돌이 열을 받아 깨졌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봅니다. 남아프리카의 원더워크 동굴에서는 약 100만 년 전층에서 불에 탄 뼈와 식물재가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탔다가 아니에요. 그 흔적이 동굴 내부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자연 산불이라면 보통 바깥에서 타오르죠. 그런데 동굴 안쪽에서 불탄 뼈와 식물재가 나온다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이 흔적이 안쪽에 있을까? 불탄 재료가 나중에 흘러들어온 걸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실제로 불이 사용된 걸까? 그래서 연구자들은 미세퇴적 분석과 적외선 분석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흙을 그냥 흙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미경 수준에서 퇴적층의 구조를 보고 뼈와 식물 잔해가 실제 열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고고학은 불꽃을 보는 일이 아닙니다. 불꽃이 남긴 변화를 읽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초기 불 사용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입니다. 불이 있었다는 것, 불을 이용했다는 것, 불을 통제했다는 것, 불을 만들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멋있게 단정하기보다 증거가 말해주는 만큼만 따라가야 해요. 증거가 말하는 만큼만 간다. 불이 있었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 불로 음식을 익혔을까요? 이건 정말 까다롭습니다. 뼈가 탔다고 해서 꼭 요리한 건 아니에요. 버려진 뼈가 나중에 탔을 수도 있고 자연 화재에 노출됐을 수도 있고 불 가까이에 있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계셔 베노트 야아코브 유적에서는 약 78만 년 전 물고기 조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연구자들이 생선살을 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불탄 생선살이 남아있었던 게 아닙니다. 완벽한 요리 흔적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본 건 물고기 이빨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물고기 이빨의 결정 구조였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빨이 온도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치아의 결정은 열을 받으면 변합니다. 아주 높은 온도에서 타버린 흔적인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익힌 흔적인지 그 차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바뀝니다. 생선이 탔나? 아니요. 그 생선 이빨은 어떤 온도의 기억을 갖고 있나? 불꽃은 사라졌습니다. 살도 사라졌습니다.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년 뒤 물고기 이빨 안에 작은 결정 구조가 그 물고기가 어떤 열을 겪었는지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고고학의 무서운 지점이에요. 땅에서 물건을 줍는 게 아니라 사라진 식사의 온도를 추적하는 일입니다.
불꽃은 사라져도 온도의 흔적은 남을 수 있다. 불이 있었다는 것과 화덕이 있었다는 것은 또 다릅니다. 한 번 탄 흔적은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불을 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복은 습관이고 습관은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캐셈 동굴에서는 약 30만 년 전 중앙 화덕의 반복 사용 흔적이 보고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앙입니다. 불이 구석에 우연히 있었던 게 아니라 생활 공간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중앙이 중요할까요? 불 가까이에는 익힐 음식이 놓였을 수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도구 작업이 있었을 수 있죠. 더 바깥쪽에는 쉬는 자리나 다른 활동 구역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불은 공간을 나눕니다. 어디서 잘 것인가? 어디서 먹을 것인가? 어디에 앉을 것인가? 무엇을 가까이 두고 무엇을 멀리 둘 것인가? 불은 단순한 여론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인간의 동선을 바꾸고 동선은 생활을 바꾸고 생활은 관계를 바꿉니다. 물론 여기서 불 때문에 언어가 생겼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이 밤의 시간을 늘리고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시간을 확장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중요합니다. 본편의 겁돌이가 불빛 앞에 앉아 있었다면 외전은 그 불빛 주변의 구조를 봅니다. 그 주변에 뼈가 있었는지, 석기가 있었는지, 재가 반복해서 쌓였는지, 사람들의 활동이 어디에 집중됐는지. 불은 단순히 타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은 무리의 중심이 되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쉽게 떠올리는 장면으로 가보죠. 나무 막대를 비빕니다. 연기가 납니다. 마른 풀에 불씨를 옮깁니다. 입으로 조심스럽게 불어 불꽃을 살립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물어야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데? 마찰식 불 피우기는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거의 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나무, 풀, 껍질, 섬유, 마른 잎, 불쏘시개. 이런 유기물은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잘 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시기에 마찰식 불 피우기는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 증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본이 얕아지면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원시인은 나무를 비벼 불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더 정확히는 이렇게 봐야 해요. 나무를 비벼 불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남기 어렵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상상 속에서는 나무가 연기를 냅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그 나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는 말합니다.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증거는 약하다. 상상하기 쉬운 것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반면 타격식 불 피우기는 조금 다릅니다. 부싯돌과 황철석 같은 광물을 부딪히면 불꽃이 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이겁니다. 나무는 사라져도 돌은 남습니다. 돌 표면에는 미세한 긁힘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복된 타격의 방향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광택과 마모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실험을 합니다. 실제로 부싯돌과 황철석을 부딪혀 봅니다. 불꽃을 만들 때 어떤 흔적이 생기는지 봅니다. 그 흔적을 유적에서 나온 석기의 미세마모와 비교합니다. 이때 고고학자는 돌을 그냥 돌로 보지 않습니다. 어느 면이 닳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긁힘이 반복됐는지, 강한 타격인지, 문지르는 동작인지, 다른 작업으로 생긴 흔적과 구분되는지를 봅니다. 네안데르탈 석기 연구에서는 일부 석기의 미세마모가 황철석을 타격해 불꽃을 만들 때 생기는 실험 흔적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물론 모든 석기가 불 피우기용 도구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석기가 자르기 위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불꽃을 만들기 위한 도구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돌을 쳐서 불꽃을 만들었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석기를 만들다 우연히 불꽃을 봤을까요? 돌을 깨다가 작은 빛이 튑니다. 처음엔 그냥 순간적인 반짝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작은 불꽃이 마른 섬유나 풀, 껍질 가루에 닿아 연기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젖은 풀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바람이 센 날에는 불꽃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배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꽃을 받아먹는 재료가 필요하다. 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돌에는 손의 습관이 남아있었을 수 있습니다. 불꽃은 사라졌지만 돌에는 손의 습관이 남는다.
황철석. 이름만 들으면 별거 아닌 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 이야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광물이에요. 황철석은 부싯돌과 부딪힐 때 불꽃을 만들 수 있는 광물입니다. 그래서 유적에서 황철석이 나오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돌은 왜 여기 있지? 이 지역에서 흔한 돌인가? 누가 일부러 가져왔나? 그냥 우연히 섞인 건가? 아니면 불을 만들려고 쓴 건가? 영국 반엄 유적에서는 약 40만 년 전 의도적 불 만들기 가능성이 논의됐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단서들은 흥미롭습니다. 가열된 점토, 열 손상을 입은 부싯돌 손도끼, 그리고 황철석 조각. 특히 황철석이 그 주변에서 흔하지 않은 광물이라면 질문은 훨씬 날카로워집니다. 왜 굳이 이 돌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누가 가져왔을까요? 왜 가져왔을까요? 무엇에 쓰려고 챙겼을까요? 물론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황철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열 손상과 위치, 주변 흔적, 광물의 출처, 반복 사용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인간은 그냥 눈앞의 불씨만 이용한 게 아닙니다. 불꽃이 나는 돌을 알아보고 그 돌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 쓰기 위해 들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손재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의 문제입니다. 오늘 불이 꺼져도 내일 다시 켤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가능해지는 순간 불은 자연의 우연에서 인간의 기술로 가까워집니다. 황철석은 불꽃이 나는 돌을 알아봤다는 단서일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을 깨야 합니다. 돌을 딱 부딪히면 불이 바로 활활 붙는다? 아닙니다. 대부분은 실패했을 거예요. 불꽃은 튀었는데 풀은 젖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연기는 났는데 불은 붙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불자 꺼졌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약하게 불자 살아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생겼는데 큰 장작으로 옮기는 순간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인간에게 정말 어려웠던 건 불꽃을 만드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작은 불꽃을 죽이지 않는 일이었을까요? 아마 후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을 만든다는 건 불꽃 하나를 얻는 일이 아닙니다. 불꽃이 살아남을 조건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마른 풀, 잘게 찢은 섬유, 나무 껍질 가루, 작은 가지, 더 큰 연료, 바람을 막는 자리, 불이 번지지 않게 할 공간, 그리고 손의 감각. 너무 세게 불면 꺼집니다. 너무 약하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연기만 나고 불꽃이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불꽃을 만든 게 아니라 실패를 반복하면서 불꽃을 살리는 조건을 배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은 순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해둔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시스템에 가까웠어요. 불은 순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준비해둔 사람이 살릴 수 있었다. 불은 지금 당장의 도구처럼 보입니다. 춥다. 불을 피운다. 배고프다. 익혀먹는다. 무섭다. 불 가까이에 모인다. 하지만 불은 인간에게 더 큰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내일 밤에도 불이 필요합니다. 비가 오면 마른 장작이 사라집니다. 이동하면 불씨를 옮겨야 합니다. 불을 만들 재료가 없으면 어둠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준비해야 했습니다. 마른 나무를 모아두고 불씨를 옮길 재료를 챙기고 어떤 돌이 불꽃을 잘 내는지 기억하고 어느 장소가 바람을 막아주는지 알아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불은 인간에게 따뜻함을 준 걸까요?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을 준 걸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외전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건 후자예요. 불은 인간에게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먹고 끝나는 동물이 아니라 밤을 예상하고 비를 대비하고 꺼진 뒤 다시 켤 방법을 준비하는 존재. 본편에서 겁돌이가 불 앞에서 살아남았다면 외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불을 어떻게 다음 밤까지 이어갈 것인가? 꺼졌을 때 다시 켤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술을 누가 기억하고 누가 전수했을 것인가? 불은 인간에게 내일을 생각하게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불은 인간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시인은 불을 발견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짧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훨씬 복잡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은 불을 봤습니다. 처음엔 도망쳤을 겁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를 이용했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가져왔습니다. 불씨가 죽지 않게 지켰습니다. 마른 재료를 골랐습니다. 불 주변에 모였습니다. 음식을 익혔습니다. 공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일부 인간 집단은 꺼진 어둠을 다시 켤 가능성까지 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번에 일어난 혁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실패가 있었겠죠. 불씨를 가져왔지만 꺼졌을 겁니다. 불꽃은 튀었지만 풀에 붙지 않았을 겁니다. 마른 줄 알았던 재료가 젖어 있었을 겁니다. 바람이 불어 연기만 남았을 겁니다. 불이 번져서 위험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반복했을 겁니다. 보고, 기억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됐을 거예요. 불은 잡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인간은 불을 만든 게 아니라 먼저 불꽃이 살아남을 조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배운 순간 인간은 밤을 그냥 견디는 동물에서 밤을 조금씩 밀어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불의 진짜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둠을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라 어둠 앞에 작은 경계선을 그은 것. 자연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위험한 일부를 자기 곁에 붙잡아둔 것. 인간은 불을 소유한 게 아니라 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간 겁니다. 인간은 불을 만든 게 아니라 불이 살아남을 조건을 배웠다. 본편에서 우리는 겁돌이의 몸으로 추위와 어둠, 포식자의 공포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외전에서는 그 장면 뒤에 숨어있던 질문을 다시 열어봤어요. 불은 언제 인간의 것이 되었을까요? 그걸 고고학자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왜 나무를 비벼 만든 불은 증명하기 어렵고 왜 돌과 황철석은 수십만 년 뒤에도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불은 인간이 자연의 위험한 현상을 자기 생활 안으로 끌어들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간은 그날 먹을 것만 찾는 존재에서 내일 밤에 불씨까지 준비하는 존재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런데 불이 밤을 바꿨다면 물은 인간의 생존을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우리는 물을 생명의 상징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원시인의 세계에서 물은 살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죽이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깨끗해 보이는 물이 병을 만들고 고인 물이 무리를 쓰러뜨리고 물을 찾아 이동한 길이 사냥감과 포식자의 길과 겹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원시인은 아무 물이나 마셨을까요? 물을 잘못 마시면 정말 죽었을까요? 그리고 고고학자는 수십만 년 전 인간이 물을 어떻게 구했는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알아낼까요? 비포어 코리아 외전. 다음 이야기는 물입니다.